상강에서는 코틀린 객체 지향을 배울 건데, 이게 코틀린 프로그래밍인 거잖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둬야 될지 코틀린에 중점을 둬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두면 여기 훌륭하신 개발자분들은 나 프로그램 잘하는데 코틀린만 가르쳐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테고, 거꾸로 프로그래밍 쪽을 제가 안 가르쳐주면 잘 못하시는 분들에서는 이 따분한 문법 설명 같은 것만 하려고 내가 이걸 듣나? 나는 코틀린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개발도 같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어디로 잡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개발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발 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틀린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밍 전반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가르칠 거거든요. 두 개를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틀린에서 클래스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코틀린 클래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생성자입니다. 이 생성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코틀린 생성자만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바 스타일의 생성자예요. 자바에서 랑 똑같이 생겼는데 속성을 선언하고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이 바로 생성자 이름이 되지만 코틀린에서는 자바스크립트처럼 컨스트럭터라는 전용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익히 보던 문법이죠.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용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코틀린에서는 이 자바 스타일로 클래스 내부에다 생성자를 생성하는 걸, 방금 부생성자라고 불러요. 예, 이걸 부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 나오고 중괄호 안쪽에서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들, 컨스트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괄호 안에서 만드는 애들은 전부 다 부생성자예요. 이걸 부생성자라고 불러요. 웃기죠? 부생성자는 당연히 오버로딩이 됩니다. 오버로딩이 되고요. 오버로딩 할 때 제한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단지 얘가 발이니까 여기서 값을 직접 할당할 게 아니면 생성자에서는 반드시 할당이 돼야 되죠. 예, 컴파일러 에러 납니다. 그냥 안 하면. 문법상으로 이렇고, 실제로 이거를 코틀린 2를 이용해서 자바로 번역된 거에 대한 샘플을 보면 첫 번째 생성자는 인자 2개 받아서 널 체크한 다음에 넣어주는 코드 그대로죠. 예, 그대로 왔습니다. 인자 체크만 널 체크해 줄 뿐이지 그대로 온 거예요. 자바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코드가 온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코드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코틀린은 손쉽게 자바로 번역됐을 때 코드를 보여주는 인텔리제이의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 도구란, 툴스라는 탭에 가면 코틀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코틀린 바이트 코드 보기가 있고 그 창에서 컴파일된 코드 보기, 디컴파일 하기 누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틀린이 어떻게 자바 코드로 번역할지에 대한 예상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꼭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렇게 번역될 거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줘요. 그건 그런데 코틀린에만 있는 문법은 뭐냐면 클래스 중괄호 바깥쪽하고 클래스 이름 사이에다가 괄호를 사용해서 여기서 생성자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이걸 우리는 주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부생성자, 주생성자의 구분은 어디에 있냐면 주생성자는 중괄호 바깥쪽에 있고 부생성자는 중괄호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괄호만 쳤는데 여기 부득불 내가 컨스트럭터를 넣으면 안 돼요?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돼요.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를 똑같이 넣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유저 띄고 컨스트럭터 괄호 열고 이렇게 써도 돼요.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는 주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는 것 뿐이고요. 그 외에는 주생성자, 부생성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 주생성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주생성자하고 얘하고 시그니처가 똑같죠? 타입이 똑같아요. 스트링 2개 받는 게. 얘는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쓰면 안 돼. 2개가 충돌하면 무조건 부생성자가 져요. 그래서 이걸 선언하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생성자하고 일치하는 부생성자는 원래 만들 수가 없다. 오버로딩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괜찮겠죠? 근데 일단 클래스에 주생성자가 생기면요, 부생성자는 무조건 주생성자를 호출할 책임이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클래스에 부생성자만 있을 때는 아름다운 꽃밭인데 주생성자라는 애가 하나라도 등장하면, 아니 하나밖에 등장할 수가 없지만 모든 부생성자는 무조건 주생성자를 호출해야 될 책임이 생겨요. 어디에서? 부생성자 시그니처에서 반드시 호출해야 될 책임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문법인 부생성자 콜론 디스를 통해서 주생성자를 호출해야 될 책임이 생겨요. 이래야지만 컴파일이 돼. 이게 자바 개발자들한테는 생소하고요. C샵 개발자들한테는 익숙하죠. C샵에서 저러니까. 그래서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미 할당된 발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받은 인자를 통해서 프로퍼티에 이미 제가 할당을 했잖아요. 할당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할당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할당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코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얘는 테스트 유저를 생성할 때 유저 패스워드 넘길 수도 있고 유저만 넘길 수도 있어. 뭐 이건 충족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할 일 없는 경우에 이 중괄호마저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바처럼 이 중괄호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얘 중괄호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흔한 예죠. 흔한 예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코트린에는 자바처럼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고, 자바도 있죠. 초기화 블럭을 몇 번이라도 넣을 수 있어요. 몇 번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닛 블럭을 보면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주생성자로 호출하면 주생성자의 값이 여기 할당하는 구문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할당하게 된다는 거죠. 초기화 블럭에서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순서상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생성자를 제가 호출했다면. 부생성자를 호출했다면 먼저 유저한테 더하기를 통해서 주생성자로 갔을 테고, 주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닛이 도니까 마이너스 붙이기 전에 플러스가 먼저 붙어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예요. 말로 해봐야 어렵지. 이거를 자바 코드로 바꿔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주생성자하고 시그니처가 일치하는 생성자를 만들게 되죠.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만드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마이너스만 붙이고 있는 이닛 블럭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생성자의 이닛 블럭이 복사됐다고 볼 수 있겠죠. 부생성자를 보면 주생성자로 호출하고 끝나죠. 코드 그대로. 코드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주생성자, 부생성자는 여기로 왔지만 이닛은 여기 디스에서 부생성자가 주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로 변환이 되죠. 이렇게 여기 온단 말이에요. 이닛은 어디로 온다? 주생성자로 들어오게 된다. 이닛은 주생성자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부생성자는 반드시 주생성자로 호출할 수밖에 없고, 이닛은 주생성자에 병합된다. 어디? 코드로 병합돼 버려. 규칙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차근차근 보자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닛 블럭도 두 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속성 할당도 사용하면서 이닛 블럭도 사용해. 이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순서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닛 블럭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닛 블럭부터 호출이 되는 거죠. 테스트 호출하는 거. 그 다음번에 소송 할당 구문이 나와서 소송 할당 구문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닛 블럭이 여기 들어오게 되죠. 즉 속성 할당과 이닛 블럭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를 이 위에다 올리면 안 돼요. 만약에 디스 유저에다 마이너스를 여기다 올리면 아직 유저가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유저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로 보면 유저를 인식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속성을 초기화 블럭에서 사용하려면 걔보다 밑에 있어야 돼. 이닛이. 암묵적으로 코트린에서는 이닛 블럭을 쓸 때 클래스 제일 밑에다 씁니다. 모든 정의가 끝난 다음에 쓰려고. 위에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속성 할당과 이닛은 순서대로 적용된다. 주생성자에 병합되는 건 맞는데 어지럽죠. 대체 어떻게 쓰라는 걸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코틀린 생성자의 비밀이자 여러분들이 코틀린 코드의 클래스를 만나면 어려운 점이에요. 프로그래머마다 개판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기 스타일대로 막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써보면서 제가 느낀 베스트 프랙티스를 몇 개 안내해 드리고 갈게요.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는데, 지금은 주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아들여서 속성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코틀린을 만든 제트브레인에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훔쳐봤더니 탭 안에 생성자가 하는 일이 인자를 받아서 속성에다 집어넣는 것만 한다 이거야. 그 일이 너무 많아. 지네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90%가 넘는 생성자들이 인자를 받아서 속성에 할당하는 구문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야. 다른 게 들어있지도 않아, 아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법으로 합친 게 바로 속성 할당 구문이라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아예 속성을 선언해버려. 그래서 디스 유저는 유저가 아예 없어지고 아예 유저값 받으면 걔가 나의 디스 유저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틀린의 굉장히 특이한 문법인데, 코틀린에서는 속성을 주 생성자의 인자로 선언할 수가 있다. 속성을 주 생성자의 인자로서 생성할 수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아예 속성도 등장하지 않아. 다 클래스의 주 생성자로 옮겨간단 말이야. 이 기능은 주 생성자만 가능해요. 부생성자는 인자에서 속성 선언이 불가능해. 주 생성자만이 인자에서 속성 선언이 가능하고, 이게 코틀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클래스 구분이에요.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박해봤자 태반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외부의 인자를 받아서 속성을 할당하는 데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다이렉트 문법이 생기니까 신난다고 이것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생성자 속성 선언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해보면 구문은 주 생성자 속성 선언, 속성 할당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 생성자 속성 할당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성자는 이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자면, 생성자가 한 개인 경우에는 주 생성자로 웬만하면 버티고, 근데 바로 속성으로 할당할 게 아니면 이닛 블럭을 사용한다. 이런 거죠. 웬만하면 버티는데 패스워드는 꼭 내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야 말겠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그냥 인자로 받아들이고 속성을 안에 두고 이닛 블럭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게 바로 주 생성자 전략이에요. 주 생성자에서는 속성으로 그냥 되는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인자로 받아서 발이 없는 여기에서 뒤처리를 한다는 거죠. 생성자가 하나면 이걸로 버티자. 생성자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데, 생성자가 여러 개인 경우 중에서도 기본값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오버로딩을 하는 경우, 자바의 경우, 많은 경우가 인자 개수 때문에 나오지, 인자 개수만 차이가 나고 타입은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코틀린이 기본값으로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생성자 하나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저만 넘겼을 때, 유저 패스워드를 다 넘겼을 때 다 대응하게 되죠. 그 기본값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기본값으로 버티자. 여전히 여기까지는 다 주생성자 기법으로 갑니다. 코틀린스럽기도 하고, 코틀린 제일 많이 나오는 코드죠. 하지만 이건 안 돼. 원래 자바를 비롯해서 모든 언어의 오버로딩은 타입이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완전하게 함수를 새로 선언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값을 쓸 거냐, 오버로딩을 쓸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되게 쉬워요. 오버로딩은 언제 써야 된다? 인자의 타입이 달라지는 경우. 인자의 타입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 강 때도 약간 배웠죠. 오버로딩을 써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은 뭐냐? 인자의 타입이 바뀐다. 인티저를 받아야 되는데 스트링을 받아. 스트링을 받아야 되는데 더블을 받아. 뭐 이러면 오버로딩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타입이 똑같으면 개수의 차이는 기본값으로 해소가 가능하죠. 기본값으로 최대한 버티고 안 될 때만 오버로딩 쓰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어쨌든 인자의 타입이 다르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주생성자, 부생성자를 섞었으면 코드 관리가 어려워져요. 코틀린에 익숙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안 익숙한 사람들은 주생성자 전략이 도는데 부생성자가 돌잖아요.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냥 주생성자 없애고 부생성자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트링 받았는데 스트링 인티저를 받았어. 또 어떻게든 처리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생성자만 가지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애당초 이렇게 만들 거면 팩토리 함수들을 따로 빼내는 게 낫죠. 클래스는 주생성자 하나만 받는 걸로 처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형변화를 해주는 걸 클래스 안쪽이 아니라 클래스를 생성하면 팩토리 쪽으로 함수로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다 이 기능을 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클래스를 생성해주는 팩토리에 더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코틀린에서는 컴패니언 오브젝트, 즉 스태틱 계열의 함수에서 이걸 처리하기 때문에, 자바도 그렇죠. 자바도 거의 많은 유틸리티들이 생성자가 다변화되는 게 아니라 걔를 만들어내는 스태틱 메소드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비슷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올드한 방식이죠.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 두는 방식은 옛날부터 올드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결국 얘는 스트링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 유틸리티 기능들을 얘가 갖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얘가 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나는 그냥 이 스트링 가지고 뭘 할지만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생성자가 타입도 다른데 여러 개를 받는 주생성자를 많이 만드는 게 맞느냐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도 잘 안 나오고 거의 이 경우로 되니까 코틀린에서는 대부분 주생성자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에서도 엄청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뭐 코틀린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이제 OOP 얘기도 잠깐 할까요? 이제 프로그래밍 섹션이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서 객체지향이 뭐다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개발하면 객체지향이야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못 하신다면, 실무에서는 클래스와 함수만 난무한 거지 실제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안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오늘 깊이 얘기를 하자면 끝없는 주제니까 짧게만 소개할게요.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객체지향을 지원하는 언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객체지향을 지원하지 않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귀찮게 실이 객체지향을 지원하도록 언어 위에다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C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마치 객체지향을 지원하는 것 같은 포인터 구조체를 다 만들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C++이 그렇게 태어났죠. 근데 객체지향을 처음부터 지원하는 언어들은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거를 약속으로 해서 이 약속을 지키는 언어들은 객체지향 언어라고 불러요. 구별이 쉽죠? 딱 두 가지만 지원하면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되게 많이 알고 있는 폴리모피즘이 있는 거죠. 하위형으로 상위형을 대체할 수 있죠. 나는 페어런트형에 차일드를 넣을 수 있어 라는 거죠. 이게 대체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요소예요. 객체지향 언어들에서는 상위 타입, 하위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상위 타입에 하위 타입을 밀어넣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못하면 객체지향이 아니야. 아니,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야. 두 번째는 내적 동질성이라는 건데, 내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얘를 어떤 형으로 참조를 바꿔도 원래 태어나기를 그 형으로 태어났다면 그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코드로 보면 쉬워요. 자, 여기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페어런트 클래스를 보면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자바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딩이 가능하고 오버라이딩 못하게 하려면 파이널을 선언하잖아요. 코틀린에서는 그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파이널이고 얘를 상속밖에 오픈해 주려면 오픈이라고 써줘야 돼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켄트백 아저씨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인데요. 이거 가불론박이 많아요. 유명한 아키텍트들 중에서는 클래스가 최대한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파이널을 함부로 선언하면 미래에 객체 확장을 막기 때문에 나쁜 설계다 라는 파가 있고요. 함부로 확장을 열어두면 프로그램이 불안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막고 필요한 것만 열어야 된다 라는 파가 있어요. 코틀린은 후자인 거죠. 일단 막고 봐. 네. 되게 실무적인 얘기인 거죠. 이 켄트백을 비롯한 오픈파는 뭐냐면 본인이 너무 뛰어난 아키텍트야. 다 지 같은 줄 알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켄트백이나 마틴 파울러의 책을 읽고 뭐가 문제냐면 본인은 지는 잘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 철학을 함부로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제트브레인은 되게 현실적인 파기 때문에 니네들은 다 미비한 개발자야. 그러니까 일단 막고 시작해. 뭐 이런 개념이에요. 다 막아. 우리가 명시적으로 오픈이라고 쓰지 않으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픈 클래스에다가 오픈 메소드까지 선언해야지만 얘가 오픈이 돼요. 이렇게 하면 오픈 클래스지만 얘는 오버라이딩이 안 돼. 오픈 해야지만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코틀린 사방에 그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비한 개발자라는 개념이 사방에 탑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버라이드가 가능한 애고 얘는 파이널로 선언됐다고 보시면 페런트는 하나의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업스트랙 클래스가 아니니까 메시지는 내부에서 프린트로 호출하죠. 그쵸? 그럼 이 프린트는 기본적으로는 얘를 가리키겠죠. 페런트의 메소드에 프린트는 얘를 가리켜서 페런트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차일드를 보면 페런트 상속받은 차일드를 보면 오버라이드 프린트에 차일드라고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맨날 아는 개발이죠. 쉽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일단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하위형은 상위형에 들어갈 수 있죠. 하위형은 상위형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상속 구조에 의해서 하위형은 상위형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능성을 부른다고. 이건 쉬워. 맨날 쓰는 거니까. 문제는 이거야. 얘한테 메시지로 호출하는데 액터는 지금 제가 뭘로 참조하고 있죠? 페어런트형으로 참조하고 있잖아요. 페어런트형으로 참조하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란 메소드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액터의 메시지는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페어런트형으로 참조를 바꿨기 때문에 메시지를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내가 얘를 페어런트로 캐스팅했는데 페어런트 안에 메시지를 볼 때 이 프린트는 내가 페어런트로 캐스팅 됐으니까 페어런트가 나와야 돼? 차일드라고 나와야 돼? 둘 다 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한 거잖아. 내가 얘를 페어런트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는 페어런트가 나와야 되고 내가 차일드로 바라봤을 때는 차일드로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얘를 페어런트로 바라보든 차일드로 바라보든 무조건 차일드가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원래부터.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약속을 했다고. 내가 뭘로 태어난 본성이 차일드라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차일드야. 따라서 무조건 차일드가 호출될 거야. 메시지를 뿌리면. 이거를 내적 동질성이라고 불러. 이 두 가지는 약속인 거야. 이 약속을 지켜주는 언어를 객체지향 언어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성립하지 않으면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야. 쉽죠? 그래서 클래스가 있느냐, 자바스크립트처럼 프로타입을 쓰고 있냐, 이건 안 중요해.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던 간에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으면 객체지향 언어라고 부르고 이 두 가지를 안 지켜줘. 이게 성립하지 않거나 이게 성립하지 않아. 그럼 그게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칼라도, 클로저도, 코틀린도, 자바도, 스위프트도 다 객체지향 언어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지키면 돼요. 객체지향 언어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이걸로부터 많은 특성을 도출해서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대부분의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호출하면 차일드가 나오지 페런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원리로는 둘 다 가능한데 왜 차일드가 나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 객체지향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디자인된 것 뿐이에요.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다? 객체지향 언어가 무엇인지를 얘기한 거죠. 하지만 언어가 그렇다는 거고 이게 프로그래밍 기법은 아니야. 프로그래밍 기법은 전혀 달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객체 간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기법이고요. 객체는 협력을 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아. 어떻게 주고받죠? 메소드로 호출함으로써. 따라서 객체의 실체는 메소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객체는 객체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협력을 하려면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따라서 객체는 오직 메소드로만 그 정체성이 밝혀져.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라볼 수가 있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정리해도 여전히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잘하긴 글러먹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잖아. 이것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개발할 때 변화율에 따라서 코드를 역할로 나누고 역할에 맞는 객체를 만든 뒤에 코드를 최대한 다른 객체한테 떠미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핵심은 이거야.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지가 일을 안 하고 남한테 미는 거야.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할 일만 조금 하고 남한테 미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봅시다. 변화율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 코드를 바꿔야만 하는 이유를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코드 왜 바꿔야 될까요? 시장의 이자율 계산법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김대리의 기분이 나빠서 사장이 새로 취임해서 등등이 다 변화율의 이유죠. 그렇죠? 이게 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코드는 사장이 기분 나쁠 때 바뀌고 어떤 코드는 내가 기분 나쁠 때 바뀌고 어떤 코드는 시장이 변할 때 바뀌고 어떤 코드는 릴리즈 버전 때문에 바뀌고 어떤 코드는 의존하고 있는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바뀌어서 바뀌고 그렇죠? 코드마다 다 변하는 사정이 제각각이야. 우리는 이걸 변화율이라고 불러. 이 코드는 한 달에 10번 바뀌는데 이 코드는 1년에 한 번 바뀌어. 이 코드는 김대리가 퇴사하면 바뀌는데 이 코드는 사장이 바뀔 때만 바뀌어. 이 코드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바뀔 때 바뀌는데 이 코드는 사내에서 개편할 때마다 바뀌어. 이렇게 코드마다 바뀌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이 코드가 바뀌는 이유가 딱 하나가 되게끔 코드를 쪼개는 거야. 이 코드가 여러 개의 이유 때문에 바뀐다라면 이 코드를 더 쪼개는 기준이 뭐다? 뭐 때문에 바뀌느냐로 쪼개는 거야. 쪼개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얘가 변하도록 쪼개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솔리드 원칙에서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때 단일 책임이라는 건 바로 변화율이야. 왜 변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단일 책임이라는 거야. 단일 책임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단일 책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 단일 책임 원칙은 변화율을 하나로 좁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드를 바꾸는 이유를 딱 하나로 좁힐 때까지 코드를 쪼개는 거지. 따라서 완성된 코드는 오직 김대리 때문에 바뀌거나 오직 스프링이 바뀔 때만 바뀌거나 혹은 HTTP 프로토콜이 바뀔 때만 바뀔 거야 라고 쪼개질 때까지 쪼개는 거야. 단 하나의 이유가 될 때까지. 이걸 SRP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역할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역할은 뭐죠? 역할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람을 총무라고 부를 때랑 사람 이름을 부를 때랑 남자라고 부를 때랑 학생이라고 부를 때랑 다 달라. 제가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면 이 사람은 절대 대체할 수 없어. 그 사람 외에는 안 되니까.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총무라고 부르면 총무인 사람은 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남자라고 부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대체해. 여자 빼놓고. 그쵸? 학생이라고 불러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어. 즉 우리가 말하는 역할이라는 건 보다 추상적인, 보다 상위 개념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우리는 변화율에 따라서 코드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아. 물론 제 기분이 나쁠 때마다 총무가 바뀌어라고 가정을 해보죠. 변화율은 하나야. 근데 이때 그 사람으로 하진 않을 거라는 거야. 총무라는 역할을 도출할 거지. 내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거는 이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총무야라고 정의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야지만 실제 총무 자리에 아무나 끼워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코드는 변화율 때문에 변할 거잖아. 우리가 코드를 변화율에 따라서 나누는 이유는 각각 이유 때문에 그 코드가 변할 때 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변할 때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 되는 거잖아. 총무를 알고 그냥 총무라는 역할만 알고 있으면 다 바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알고 있으면 제가 변화율 때문에 변했을 때 나머지가 다 바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두 가지는 묶여 있어. 변화율에 따라서 코드를 나눌 때 역할로 나눠야지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OCP라고 불러.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불러. 개방 폐쇄 원칙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참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정에는 닫혀있고 확장에는 열려있게 돼. 나는 역할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총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확장이 열려있다고 부르죠. 하지만 총무에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때 총무를 참조하는 코드를 고칠 필요가 전혀 없어. 처음부터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키는 코드를 다 바꿔야 되는데 애당초 역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가리키고 있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돼. 언제? 확장할 때. 이게 바로 OCP. OCP에서 핵심은 내가 코드를 짤 때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추상적인 역할로 만들 것. 시작할 수 있죠. 이거죠. 역할에 맞게 객체를 만든다는 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렇다면 이 객체는 역할에 따른 행동만 정의할 뿐이지 역할에 없는 짓을 하진 않겠죠? 이걸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코드에 업 캐스팅 말고 다운 캐스팅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세요. 수많은 에지가 있을걸? 수많은 다운 캐스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운 캐스팅을 하나라도 하는 순간 전부 다 LSP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서 본인 코드 뒤져봐. 단 하나의 클래스라도 다운 캐스팅이 없는 애가 있나? 다 있을걸요? 그래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에 맞는 객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역할이 충분히 객체의 다양성을 포함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응? 총무라고 정의하면 이 사람만의 무언가 특성을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 총무라는 역할에 끼워 맞는 것만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하다 보면 얘가 총무긴 한데 얘만 대출이 가능해. 얘가 총무긴 한데 얘만 녹화가 가능해.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타협을 하죠. 다운캐스팅을 통해가지고. 그쵸? LSP 위반이에요. 네. LSP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여러분들 코드에 다운캐스팅은 없다. 오직 업캐스팅, 대체 가능성만 존재하게 되겠죠. 실제로 다운캐스팅이 나쁜 이유는 뭐다? 객체지향 언어는 오직 대체 가능성하고 내적 동일성밖에 지원하지 않아. 나머지에 대한 책임이 없어. 실제로 언어가 다운캐스팅을 지원하지 않아도 객체지향 언어야. 여러분들은 비표준 객체지향 언어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코드에서 다운캐스팅을 없앨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뭐다? 코드를 다른 코드한테 미루는 거고 백.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코드를 다른 객체한테 미루는 거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코드를 다른 역할한테 미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핵심은 역할을 인식해서 어떻게? 변화율에 따라서 역할에다가 최대한 책임을 밀어버리고 내 일만 조금만 하는 걸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거가 달성 가능하면 성공한 거예요. 이걸 해보죠 오늘. 투두는 지겹잖아요. 투두 지겨우니까 투두랑 비슷한 리마인더를 해봅시다. 리마인더 다들 아시죠? 투두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해진 시간에 저한테 알람 오는 거잖아요. 이걸 해보자고. 리마인더의 정의를 간단하게 보면 정해진 내용이 정해진 시간에 전달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정해진 내용을 아이템이라고 정의합시다. 정해진 내용을 아이템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니까 스케줄러가 있을 테고 전달되니까 샌더가 있겠죠. 쉽죠? 이렇게 도출하는 건. 쉽나? 제가 하니까 쉽겠지. 어쨌든 제가 이거 역할 어떻게 도출했을까요? 아이템 스케줄러 샌더를 어떻게 도출했을까요? 변화율로 도출한 거예요. 정해진 내용이라는 건 정해진 내용에 대한 스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타이틀과 컨텐츠만 가져. 타이틀과 컨텐츠와 메모와 첨부 파일을 가져. 이러한 변화들은 아이템 안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갖는 섹션을 아이템이라고 제가 만든 거죠. 정해진 시간. 말이 정해진 시간이지 정해진 시간은 3분 후에 보낼 거야. 매일 수요일 날 보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거야. 아니면 3시간마다 보낼 거야. 등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변화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주기로 이걸 보내고 싶냐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아이템과는 다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한 샌더도 마찬가지죠. 이메일로 보내고 싶어, 문자로 메시지로 보내고 싶어, 페이스북에다 보내고 싶어. 많은 니즈가 있단 말이야. 고객의 니즈가 이 부분도 달라. 따라서 얘네 세 개는 제가 일부러 저렇게 쓰긴 했지만 세 개는 변화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변화율이 다른 이 세 가지를 도출한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 시스템이 우리 모두가 쓰는 쓰레기통이 될 거 아니에요. 유저별로 할당해줘야 되겠죠. 개발자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저라는 그룹마다 요애들을 감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아직 하나가 더 안 나왔구나. 자, 일단 아이템을 유저에 담는 건 확정이죠. 그쵸? 유저별로 아이템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UML의 복잡한 그래프가 어려우시면요 그냥 박스에다 화살표만 치시면 되는데요, 화살표 방향만 조심하시면 돼요. 누가 누구를 아느냐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유저가 아이템을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템은 유저를 모르는 거죠. 의존성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서로 의존성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될 건 순환 의존성만 안 가지면 돼요. 단방향 의존성만 가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단방의 의존성이 쉬워 보이는데 유저가 아이템을 알고 아이템이 스케줄러를 아는데 스케줄러가 유저를 알아. 그럼 아이템도 유저를 가질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객체가 굉장히 많아지면 나도 모르는 곳 어딘가에서 순환해가지고 걔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인텔리제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좋은 툴들은 순환 참조로 의존성이 양방향으로 되는 것들을 찾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인텔리제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의존성을 설정할 때, 객체 지향뿐만 아니야, 모든 프로그램에서 의존성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환 의존성이 되지 않게 하는 거다. 단방향 의존성을 짜면 다 잘 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 순환 의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유저가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질 거니까 유저만 아이템을 알면 되지 아이템은 유저가 누군지 몰라도 되겠죠. 자, 이제 스케줄러에 대한 고민인데 아이템이 스케줄러를 소유할 때랑 스케줄러 유저가 소유할 때랑 생각을 해볼까요? 유저가 만약에 스케줄러를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아이템은 유저 수준의 똑같은 스케줄러로 날아가겠죠. 내가 3일에 한 번씩 알람을 받고 싶어 라는 스케줄을 정하면 내가 아이템이 100개 있든 20개 있든 3일에 한 번씩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아이템이 스케줄을 가지면 이 아이템은 3일에 한 번씩 오고 이 아이템은 일주일에 2번씩 오고 이 아이템은 3시간마다 오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존성을 어느 놈이 갖냐, 상위 레벨이 갖냐, 하위 레벨이 갖냐의 문제에 따라서 유연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점은 더 유연한 설계는 더 딱딱한 설계를 대체할 수 있지만 더 딱딱한 설계는 더 유연한 설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유저가 만약에 스케줄러를 소유한다면 아이템별 스케줄링은 불가능하죠. 근데 아이템 스케줄러를 갖고 있는 이상은 동일한 스케줄러 아이템을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이 똑같은 스케줄로 움직이게 하는 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짤 때 자바 기준으로 스태틱을 사용하려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잘못됐다. 인스턴스가 돼야지만 더 유연한 설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얘는 이 위로 가면 더욱더 스태틱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짤 때 스태틱으로 짜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스태틱으로 짜야 되는 유일한 애는 누구다? 팩토리밖에 없어요. 팩토리 유틸밖에 없어. 나머지 모든 스태틱, 더 딱딱한 수준으로 소유권을 옮기려고 그러는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거예요. 되도록이면 더 인스턴스 수준을 내려야지만 더 유연해져. 유연한 설계는 딱딱한 설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템이 스케줄러 소속인 건 알겠어. 그럼 이제 샌더도 고민이 되죠. 내가 유저 수준에서 이메일로 다 보내게 할 건지, 유저 수준에서 SMS로 보내게 할 건지, 아니면 아이템 수준에서 샌더를 붙이면 이 아이템은 이메일로 계속 날아갈 거야 할 건지, 아니면 스케줄러에 붙어서 3일에 한 번씩 오는 애는 이메일로 날아오고 매시간 날아오는 애는 문자로 날아오게 할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나와 있지. 더 유연한 설계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 유연한 설계가 유리하기 때문이지. 나머지 설정을 일치시키는 건 이걸 사용할 때의 문제인 것 뿐이잖아요. 얘는 이제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스케줄러 등록하고 스케줄러별로 여러 개의 샌더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를 등록했을 때 3일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은 이메일로도 오고 SMS로 와. 근데 그 똑같은 아이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스케줄러에는 이메일로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유연한 설계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함수나 고정 필드로 선언할 것들을 인스턴스화해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풍부하게 인스턴스를 소유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만들수록 더 유연해집니다. 얘네들이 동시에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건 세팅할 때의 문제일 뿐인 거야. 호스트 코드에서 동시에 똑같이 넣어주면 그만인 거야. 하지만 얘네들의 의존성을 위로 옮기면 위에 옮길수록 딱딱하게만 작동할 수 있고 더 유연하게는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유연성을 어디까지 발휘했느냐? 이것도 캔티백파와 아닌파가 있죠. 캔티백파는 뭐죠? TDD파?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에릭 마이어를 비롯한 C# 지정에서는 유연하게 만들어봐 지정이에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내용이에요. 저희는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 거예요. 밸런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결국에 많이 써보고 도메인에 많이 적용해보면서 본인이 어느 수준에서의 설계가 유리한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루퍼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풀푸시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푸시 서비스예요. 푸시 서비스는 뭐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뭐가 날라와. 따라서 나는 개발할 때 되게 편해. 뭐가 날라올 때 처리한 이벤트만 만들면 돼. 그래서 푸시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부르죠.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거에 반응한 것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 마법은, 그 마법은 그냥 일어날 리가 있나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런 마법이 어디서 생겨? 그런 마법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컴퓨터 세계에서? 없어. 우리는 우아하게 호수 위를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즉 어떤 놈은 계속 파일로 계속 돌면서 야 이거 새로 왔냐? 안 왔냐? 새로 왔네? 그럼 난 콜백을 호출해줘야지. 어떤 놈이 이러고 있는 거죠. 단지 콜백을 받는 쪽이 우아한 것 뿐이지. 나는 내 연락이 오면 뭘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놈은 연락에 물장구를 치고 있다고. 계속 파일을 돌면서. 따라서 푸시는 풀의 반대편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푸시 서비스는 풀 푸시로 구현할 수 있어. 누군가 계속 돌면 걔의 콜백을 봐서 누군가는 푸시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적인 유리함을 위해서 이쪽에다 푸시로 많은 코드를 구현하고 안쪽에다가는 연락의 풀을 돌리고 있는 애를 누군가를 구현하게 돼요. 보통 걔네들을 연락에 돌린다고 해서 루퍼라고 불러요. 많은 게임 엔진, 많은 실시간 엔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루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에서 패치나 아작스를 통해 아주 통신을 했어. 통신이 완료되면 완료 콜백으로 우리는 처리할 수가 있거나 완료 프라미스가 들어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백그라운드에 스레드 하나 돌려가지고 야 통신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나면 걔 호출해주는 거지. 당연하겠죠. 마법은 없어요. 마법은 없다. 모든 푸시의 마법은 시스템 기저에 다 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저도 만들어야 되니까 루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잘 짜여진 객체 지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이 순서로 할까요? 이 순서로 할까요? 이게 바로 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을 이 순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순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많이 갈려요. TDD파에서는 이 순서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존성이 가장 적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는 의존성이 없으면 만들기가 쉬워. 얘도 요만큼만 의존하면 되니까 만들기가 쉬워. 즉 의존성 그래프가 낮은 쪽부터 만들어가는 기법이 있고요. 어차피 나는 다 떠밀기로 했잖아. 떠밀기로 했으면 떠밀고 날 프로토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차피 일 다 할 것도 아니고 난 다 밀어버릴 건데 얘랑 나랑 미룰 때 약속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들은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여기부터 개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는 많은 개발을 사내에서 해봤을 거기 때문에 해봤나? 어쨌든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방법으로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퍼가 돌면서 감시해야 될 건 누구냐면 유저죠. 유저별로 아이템들을 갖고 있으니까 루퍼는 유저한테 야, 너 보낼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유저한테 보낼 거 있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얘기한 대로 이 순서로 개발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객체 지향 기법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떠밀기가 무엇인지를 실습해 보도록 하죠. 루퍼부터. 루퍼는 수면 아래서 연락에 물장구를 치고 있는 불쌍한 녀석이잖아요. 그럼 그 인터페이스를 보면 아까 처음에 제 스펙에 뭐가 있었냐면 유저를 알아야 돼 라는 스펙이 있었죠. 그래서 해시셋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루퍼는 인터페이스 수준에서는 스타트 엔드만 있으면 되죠. 시작하고 끝내고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셋을 썼을까요? 보통 이때 리스트 쓰지 않아요? 왜 셋을 썼죠? 여러분들의 많은 코드들은 어레이 리스트나 리스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타입이 들어가는 게 프라이메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객체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리스트를 사용하고 계시죠. 리스트 쓴다는 뜻은 뭐죠? 안에 똑같은 객체가 2번 들어가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맞죠? 제가 리스트를 쓴다는 뜻은 그 안에 똑같은 객체를 여러 번 넣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객체 지향에 위배돼요. 객체 지향에 위배돼. 왜냐하면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값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값이 무엇인지가 중요해. 3과 3은 메모리의 주소로 식별되는 게 아니라 3이라는 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객체는
메모리의 주소로 식별돼. 아이덴티파이어로 이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객체에서 이 객체와 이 객체가 다른 거는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됐든 배열이 첫 번째 배열도 원소가 1, 2고 두 번째 배열도 원소가 1, 2야. 하지만 얘들은 다른 배열이죠. 왜 다른 배열일까요? 메모리의 주소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객체 지향의 핵심은 뭐냐면 얘의 참조값으로 같고 다름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를 식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객체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값이 아니라 객체의 메모리의 주소로 식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객체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은 걸 값 컨텍스트라고 불러. 객체 컨텍스트는 메모리의 주소, 즉 레퍼런스라고 때문에 참조 컨텍스트라고 부르고 값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 객체 지향을 한다는 얘기는 값 컨텍스트 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하면서 값 컨텍스트 쓰면 중간에 객체 지향적이지 않은 컨텍스트를 섞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순수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걸 고르면 돼 라는 실용주의 관점을 대입하면 그만이지만 객체 지향을 하겠어 라고 물어보면 객체 지향에서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식별한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이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이 배열에 1, 2가 들었고 1, 2가 들었으면 같은 걸로 봐야지. 아니 중구난방으로 쓰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 프로그램이 버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야 되냐고. 인자로 배열을 받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배열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하는데 어쩔 때는 원소가 같으면 같다 그러고 어쩔 때는 두 개가 다른 배열이면 다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우리는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규칙을 정해야 돼. 그래서 값을 기반으로 하는 컨텍스트에서는 안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식별을 하는 거고 객체 지향 컨텍스트에서는 참조 컨텍스트를 통해서 얘네들 식별하게 된다. 그래서 현대 언어에서는 기능이 거의 유사하지만 얘는 값 컨텍스트를 쓰는 애야. 얘는 참조 컨텍스트를 쓰는 애야에 따라서 아예 다른 애를 만들게끔 문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프트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스트럭처라는 거랑 클래스라는 걸 따로 만들 수 있어요. C++도 마찬가지죠. 스트럭처하고 클래스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클래스는 참조 기반으로 식별할 생각이 있는 거고 스트럭처는 값 기반으로 얘를 식별할 생각이 있는 거죠. 코트린에도 그러냐고? 맞아요. 코트린에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라는 애가 있고 그냥 클래스라는 애가 있어요. 데이터 클래스를 우리가 쓴다는 뜻은 뭐냐면 얘에 있는 값으로 얘를 식별할 거야 라는 뜻인 거고 그냥 클래스를 쓰면 나는 얘를 참조로 식별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지. 참조로 식별하는데 리스트가 웬 말? 리스트 안에 10개가 들어있던 2개가 들어있던 이 중에 레퍼런스가 똑같은 애가 있으면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리스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우리는 참조로 식별할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을 쓴다면 무조건 셋이에요. 여기가 리스트일 리가 없다는 거야. 일단 이것만 봐도 알게 된다는 거지. 객체 지향을 쓰는데 리스트가 나왔다? 그 안에 원소가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값객체여야 되는 거지. 데이터 클래스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인식을 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 컨텍스트 쓰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각 컨텍스트 쓰는 예외를 만들고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참조 컨텍스트를 사용해 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유저의 참조수만큼 들어갈 수 있게 셋으로 잡아줍니다. 이걸 구현하는 간단한 스레드 루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스레드 루퍼는 루퍼를 상속받았고 그 안에 속성으로 스레드라는 애를 잡았는데 이게 by라는 키워드 처음 보고 lazy라는 키워드 처음 보잖아요. lazy는 람다를 받아들이는 함수인데요. 이 람다가 반환하는 값으로 얘를 설정하게 돼요. 이 람다가 반환하는 값으로 얘를 설정하게 되는 람다 함수인데요. 이 by라는 키워드는 속성 델리게이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델리게이터 기법을. 이 lazy는 뭐 하는 거냐면 이 by가 속성 델리게이터고 지연 생성 델리게이터예요. 이걸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코드에서 이 스레드라는 속성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안을 실행하지 않아.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한 번이라도 스레드를 쓰려고 그러는 순간 얘를 실행해가지고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바의 스레드를 만드는 구문인데요. 여러분 자바 스레드 만들 때 뉴 스레드 하면 가로 안에다 런업을 넘기죠. 런업을 넘기면 자바에서도 람다로 런업을 넘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오직 하나의 메소드만 가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경우를 셈이라고 부르죠. 셈. 뭐야? 싱글
싱글 뭐야? 응? 싱글 업스트랙트 메소드인가? 그럴 거야. 인터페이스에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있으면 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코틀린이 자바셈을 지원해요. 코틀린에서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하나 있다고 이게 자동으로 지원되진 않고요. 자바에서 메소드가 하나만 있는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아들이거나 함수가 인자로 받아들이면 그냥 람다를 넘기면 돼요. 이 람다가 정확하게 런어블을 만들어내는 람다가 돼요. 이거는 자바 상호 응용에서만 가능합니다. 코틀린에서 하려면 특수한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를 만드는데, 코틀린 뉴 안 쓴다고 그랬죠? 스레드 만드는데 첫 번째 인자로 런어블을 넘긴 거고, 런어블 대신에 람다만 넘기면 얘가 알아서 런어블을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바에 셈을 지원한다. 코틀린에서는 자바에서 셈에 해당되는 상황에 그냥 람다만 넘기면 돼요. 복잡하게 오브젝트 뉴 런어블 중괄호 이렇게 해서 안 만들고 오버라이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 이제 스레드 만들 건데, 자바 동시도 프로그램 또 가르쳐야 되나? 자바 스레드는 함부로 종료되지 않죠. 우리가 자바 스레드를 종료하고 싶으면 자바 스레드한테 야 종료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인터럽티드라는 상태가 되고, 인터럽티드 상태를 인식해서 자바 스레드 안에 있는 러너블이 알아서 그걸 받아들여줘야지만 안전한 종료가 되는 거지, 그냥은 종료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스레드는 이런 루프를 돌죠. 커런트 스레드가 인터럽트 됐어 안 됐어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인터럽트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돌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는 새로운 상태인 런어블을 넣고 있죠. 우리 상태도 바라보고 이게 현재 스레드가 인터럽트 당했는지 안 했는지 바라보고, 여기 두 가지를 보통 집어넣습니다. 런어블 기본적으로 펄스니까 안 돌고 있겠죠. 안 돌면 바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특수한 구문이 하나 더 나왔는데, 바니까 원래 게터 세터가 가능한데요. 지금 보면 퍼블릭 게터잖아요. 근데 바깥쪽으로는 퍼블릭인데 내가 셋하는 건데 내부에서만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프라이빗 셋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게터보다 권한이 낮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요. 세터가 더 권한이 높은 경우는 없어요. 얘가 퍼블릭이면 이쪽엔 프로텍티드나 인터널이나 프라이빗이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게터 세터의 권한을 분리해서 줄 수가 있다. 저 문법이 쉽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씁니다. 복잡하게 게터 세터 다 구현하지 않고 그냥 권한만 조정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런어블이 언젠가는 true가 되면 얘가 잘 돌겠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클락 시스템 now를 통해서 now를 얻었고요. 여기 나오는 데이트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다 코틀린 X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코틀린에서 배포하고 있는 범용 날짜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코틀린에서는 코틀린 코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유틸리티들은 전부 다 코틀린 X라는 패키지로 배포하고 있어요. 코틀린 X 데이트 타임도 있고, 코틀린 X 파일도 있고, 코틀린 X 시리얼라이즈도 있고, 코틀린 X XX 여러 가지 코틀린 X로 많이 배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어에 있지만 확장되는 건 다 코틀린 X에 있다. 코틀린 X 데이트 타임을 이용하면 클락이라는 애를 얻을 수 있고, 클락 시스템으로 now를 얻으면 now가 얻어져요. 현재 시간을 얻은 거죠. 스레드 돌면서 뭐 하는지 자세히 해보세요. 현재 시간을 얻어서 루퍼에 있는 유저한테 현재 시간을 보고 야 니네가 알아서 보내. 난 모르겠고. 니네가 보내든 만들지는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어. 유저한테 다 떠밀어 버렸죠. 다 떠밀어 버립니다. 1초에 한 번씩 돌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1초에 한 번이 최대 기능인 거고 그 이상 더 자세하게 루퍼를 돌진 않아요. 이 스레드가 무한히 돌고 있겠죠. 인터럽트 되기 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시작하면 러닝을 true로 바꾸고,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죠. 안 그러면 하자마자 이게 종료될 테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고 안 살아있다 싶으면 스레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스타트를 눌러봤자 한 번밖에 실행 안 될 거예요. 엔드에서는 별짓 안 하고 그냥 러닝만 펄스 해주면 알아서 종료되겠죠. 맥스 1초 안에는 종료될 거예요. 그렇죠. 1초 있다 죽으니까. 어려운 코드 없죠? 어려운 코드는 없는데요. 인터페이스와 구상 클래스 간에, 얘가 클래스가 아니라 오브젝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코틀린에서는 익명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자바의 익명객체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싱글통 객체를 만드는 오브젝트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싱글통 객체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면 스태틱 초기화 시점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언했다고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얘를 사용하려고 그럴 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바의 스태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몇 기가인데 스태틱이 스타트와 동시에 초기화되면 메모리에 스태틱 문자열만 담다가 다 죽어버리겠죠. 자바는 스태틱 클래스를 쓰려고 그럴 때 그때 로딩을 하게 되고 로딩하자마자 스태틱 초기화라는 게 일어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오브젝트도 실제로 스레드 루퍼를 사용하려고 그럴 때 초기화가 일어날 거예요. 초기화가 일어나면 이때 처음으로 스레드.라이브를 하려고 어라이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바로 얘가 실행돼서 스레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 스레드가 만들어지니까 이 시점에 러닝이 이미 true가 된 상태죠. 이게 레이지의 기법이에요. 원래 여기서 스레드에 인터럽트도 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스러닝만 없애도 충분히 되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 스레드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인터럽트를 걸거나 스레드 올 인터럽트를 걸 때를 대비해가지고 걸어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러닝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역할과 구현이라는 면에서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스러닝 말인데 제가 이스러닝을 퍼블릭으로 빼놓은 이유는 뭐냐면 바깥쪽에서 이 스레드 루퍼의 이스러닝 상태를 보고서 대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안 그러면 얘가 아무리 돌고 싶어도 메인이 다 스레드가 종료돼 버릴 거 아니에요.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안 기다려주고 메인 스레드는 종료돼 버리고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영원히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방지하려면 얘가 죽을 때까지 스탑을 호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메인이 대기하려면 얘가 러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니까 제가 퍼블릭으로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정이 이거 전용은 아니라는 거지. 모든 루퍼들은 다 이런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객체 지향 설계는 TDD랑 되게 비슷한데 내가 코드를 짜보면 이게 구상 레이어에 있어야 되는지 추상 레이어에 있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 역할은 구상 레이어를 만들 때마다 변화하는 걸까? 아니면 추상 레이어에 한 번만 넣으면 변화하지 않는 걸까? 즉 구상, 추상층을 나눠서 변화율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 근데 이스러닝은 스레드 루퍼 말고도 다른 루퍼를 만들어도 다 써야 되는 기능이란 말이죠. 이스러닝이. 근데 쟤는 인터페이스고 얘는 상태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가질 수 없잖아. 근데 이건 명확하게 상태를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쟤는 더 이상 인터페이스가 될 수 없다는 게 결론인 거죠. 상태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루퍼를 업스트랙트 클래스로 바꿉니다. 상태를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코드는 똑같고 러닝이 일로 왔으니까 스타트를 하면 러닝을 true하고 엔드를 하면 펄스로 바꾸고 대신에 자식 클래스들마다 해야 되는 일은 스타티드와 엔디드로 빼서 업스트랙트로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걸 디자인 패턴에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불러요. 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많은 상속에 대한 폐해를 느낀다라면 상속을 잘못 쓰고 있지 않다라면 등장하는 모든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는 전부 다 퍼블릭이거나 아니면 프로텍티드 업스트랙이어야 돼. 이거 두 개 외에는 프라이빗은 물론 상관없는 거고 얘만 쓸 거니까. 객체 지향에서 프로그램이 잘 설계됐냐 안 됐냐를 평가하는 방법은 특히 상속을 쓸 때 부모 클래스에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 업스트랙 이 두 개만 있어야 돼. 프라이빗은 당연히 있어도 되고 이거 두 개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다 잘못된 거야. 얘네들도 파이널이죠. 오버라이드 안 되죠. 오버라이드 되는 건 얘네들 뿐이죠. 오버라이드 되는 건 다 프로텍티드 해야 돼.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책에서 배운 상속의 단점, 상속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경우가 다 회피돼요. 그리고 상속을 바르게 쓰는 유일한 방법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돼. 이 규칙을 정해서 클래스를 설계하고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만들면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쪽 클래스가 더 이상 루퍼가 인터페이스도 아니고 스타트 엔드 말고 이제는 스타티드하고 엔디드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공통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러닝과 관련된 이스러닝의 컨트롤 부분들은 전부 다 상위 레이로 이사 갔죠. 여기로 가고 얘네들 다 저기로 가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의 처리를 맡기고 분화되는 부분, 달라지는 부분만 빼놓는 거.
이 달라지는 부분만 자식이 처리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엔디드에서는 딱히 할 일 없었고 추가적으로 할 일이 스타티드에서는 얼라이브이면 스타트 스탑 이 스레드 스탑 하는 거 있고 스레드는 원래 지 거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상 클래스를 만들면 항상 추상 레이어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화율에 따른 처리가 더 가능해져. 다른 애들끼리만 변화율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변화율 처리는 어디에 있냐면 부모 자식 간에 있단 말이지.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이 추상 레이어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상처럼 옮길 수 있으면 최대한 옮겨야 돼요. 지금 본 것처럼 인터페이스냐 추상 클래스냐는 안 중요해요. 추상 레이어에서 처리해야 될 공통점이 속성을 갖게 되면 자동으로 업스트랙 클래스가 되는 거고 속성은 없고 기능만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제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서 빼는 건지. 근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기계적으로 무조건 전략 패턴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전략 패턴의 차이점은 뭐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상속을 이용하고 전략 패턴은 합성을 이용합니다. 합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계층 구조가 필요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전략 객체가 해줄 거니까. 지금은 상속 계층이 해주지만 전략 객체가 얘를 해주게 되면 더 이상의 구상 클래스는 필요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돼요. 기계적으로 된다. 근데 코틀린 문법상 보면 인터페이스 때는 괄호를 안 붙이고요. 추상 클래스일 때는 괄호를 붙이는데 저 괄호는 괜히 붙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얘를 전략 패턴으로 고치면 스타티드에 해당되는 객체를 받아들이고 엔디드에 해당되는 객체를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더 이상 추상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생 클래스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생 클래스로 하면 됩니다. 코드는 거의 똑같고 전략 객체가 이 자리를 대신한 거고 전략 객체는 나를 모르니까 나를 직접 주는 수밖에 없죠. 아까 상속을 받을 때는 디스가 내려가잖아요. 전략 객체는 나를 모르니까 나를 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이스 러닝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전략 패턴으로 기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템플릿이 걸려있는 모든 애들을 다 전략 객체로 도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쟤는 더 이상 업스트랙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루퍼 클래스 하나만 알면 돼요. 자식 클래스들을 몰라도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뭐가 장점이냐고? 아까 제가 업스트랙 루퍼를 알 때는 스레드 루퍼도 알아야 되고 많은 루퍼들을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상속을 통해서 분기되기 때문에 분기된 클래스를 다 조사해서 알아와야 돼. 하지만 전략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합성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필요할 때 전략 객체들을 넣어주는 거지 이 본체가 되는 클래스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루프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추상 레이어에서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 우리는 루퍼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그만이고 스타티드에서 해야 될 일을 람다로 넘기고 엔디드에서 해야 될 일을 람다로 넘기면 끝나. 따라서 이 람다가 처리할 거니까 아까 클래스의 속성이었던 애가 지역 변수로 격화되죠. 지역 변수 격화될 뿐더러 레이지도 필요 없어. 왜? 얘가 호출되는 시점이 원래 여기야. 레이지 할 수밖에 없어. 그쵸? 이때 만들어지잖아. 이때 만들어지니까 레이지를 걸 필요도 없는 거죠. 이때 이 함수가 비로소 호출될 거니까. 이미 레이지에. 속성은 필요 없고 지역 변수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스코프가 객체의 스코프에서 지역 스코프로 확 줄어들죠.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 전략 패턴이 더 유용하고 합성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장점이 많죠. 아까 전략 패턴보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루퍼를 만들어도 여기에 전략 객체만 적당히 넘겨주면 되고 무조건 루퍼밖에 안 사용할 거고. 그렇게 되죠. 쓸데없는 클래스 구조물이 안 생기고 실제 역할을 해야 되는 전략 객체들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본 것처럼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전략 패턴 사이에는 상호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무조건 바꿀 수 있고 어느 게 유리한지는 그때그때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무조건 다 얘가 유리할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세팅을 클래스의 정의 레벨이 아니라 런타임의 변수 레벨로 잡았죠. 이게 바로 단점이야.
아까는 이 많은 정의를 클래스의 정의에 담았기 때문에 아직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코드가 완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장점이라고. 장점이야. 근데 전략 패턴을 사용하면 전략 객체 그 자체는 하나하나 따로 람다를 잡아놓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런타임에 조합이 돼야지만 걔의 실체가 드러나. 따라서 얘가 뭐 하는지를 런타임 코드를 보고 찾아야 돼. 그에 비해서 템플릿 메소드 코드는 이미 클래스의 정의에서 다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가 편해. 그래서 굉장히 매시브하고 대규모 코드를 짤 때는 정의 파일을 스펙으로서의 정의 파일을 읽기 하기 쉽기 위해서 그냥 알면서도 템플릿 메소드로 바꾼 경우도 많아요. 소규모일 때는 당연히 얘가 편하지. 편하지만 이건 뭐다? 어딘가에 이거 함수 아니거나 메인 아니죠. 발 제가 잡았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얘를 읽어야 돼. 그래야지 그 루퍼가 뭔지를 알 수 있어. 그게 단점이라는 거야. 정의에서 읽을 수 없고 사용하는 코드에 가서 봐야지만 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런타임에 유연하다는 얘기는 뭐다? 런타임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정적 타임에 얘 스펙을 알 수 없다는 얘기지. 런타임이 어떻게 조합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느 개발이 더 유리할지는 런타임의 유연성을 확보할지 스펙으로서의 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는 코드가 더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일인 거지 무조건 합성이니까 전략 패턴이 좋아.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루퍼는 이제 만들었고 루퍼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난 모르겠고 나우를 줄 테니 유저가 다 알아서 해다오.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떠밀기야.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 루퍼를 보면 뭐만 관심이 있다? 루퍼 껐다 켰다 하는 거랑 키면 일단 맨날 유저한테 밀어버리고 있을 거야. 뭐 이거밖에 관심 없잖아요. 유저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유저한테 밀고 끝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매 스레드 루핑 돌 때마다 시간 얻어가지고 현재 시간만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바로 객체지향의 진수입니다. 객체지향을 잘한다는 얘기다. 혹은 내가 이거 객체지향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객체한테 메시지로 모든 할 일을 떠미는 거야. 내가 할 일 빼놓고는 다 떠밀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조그만 일을 해야 돼. 왜? 그래야지 변화율이 하나로 한정되니까. 내 변화율을 하나로 한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되게 조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객체가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하나 될 때까지 역할을 하나의 코드만 줄이고 나머지는 다 밀어야 돼. 이거 내 거 아니야. 네가 다 해. 난 요만큼만 해야지. 이러니까 변화율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코드는 변화율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요거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 다 밀어버릴 거다. 그게 객체지향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코드를 보시고 클래스가 300줄, 400줄 나오면 얘는 단일 책임 원칙을 이미 위반하고 있겠죠. 게다가 다른 애들한테 밀어버리지도 않았고 얘를 유지보수 못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얼굴도 떳떳해. 다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다 400줄씩 돼 있잖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에이전시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의 수많은 코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카라쿠베 코드에서부터 많은 코드를 봐요. 다 똑같아. 똑같아. 이제 유저를 만들 거예요. 유저에 뭐 특별한 속성은 없고요. 이름이나 정해주고 아직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나 하나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는 루퍼가 유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루퍼가 유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설계랑 약간 위반되게 상호 참조를 하게 만들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예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루퍼가 유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루퍼를 통해서 유저를 만들어내야지만 유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유저가 만약에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루퍼에 등록하려면 쌍방 참조가 존재하게 됐죠. 지금 유저가 루퍼를 알아버렸잖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루퍼로부터 유저를 만들어야 돼요. 루퍼로부터 유저를 만들어야지만 유저는 루퍼를 모르게 되겠죠. 어쨌든 이니셜라이즈 타이밍에 루퍼 유저에다가 본인을 넣었죠. 이것도 과제에서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과제 빼먹었네. 루퍼 이미 답도 가르쳐두고 유저가 루퍼를 모르게 나중에 바꿔주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유저의 주요 업무는 아이템을 알고 있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아이템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아이템을 알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저는 아이템의 셋을 갖게 되고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리고 ARG로 여러 개의 아이템을 받아서 아이템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게 유저가 하는 일의 끝이지 뭐. 유저의 주 임무죠. 유저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 리무브 같은 거 안 만드냐고? 몰라. 알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죠. 객체끼리 협력할 때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미 제가 얘한테 메시지를 강압했잖아요. 누가? 루퍼가.
루퍼가 아까 현재 시간을 샌드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루퍼와 유저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어요. 유저까지 하고 싶게요. 루퍼하고 유저 사이에는 샌드라는 계약이 성립했어. 이 샌드가 바로 메시지야. 샌드 메시지로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루퍼가 보기에 유저한테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샌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객체지향이에요. 객체지향은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메시지라는 걸로 협의를 맺게 되고 그 메시지만 존재하면 얘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 샌드만 있으면 돼. 샌드가 인스턴트를 봤는데 이 인스턴트는 코틀린 데이트 타임에 있는 객체예요. 이거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죠? 여기서 왔죠? 네. 요 클락 시스템 나우가 인스턴트로 오거든요. 오케이, 온다. 그럼 얘가 뭐 하는지 볼까요? 떠밀어. 나는 주 업무가 뭐다? 아이템을 갖는 것. 나머지들은. 나의 샌드는 다 누구 것? 몰라. 아이템들이 알아서 하겠지. 또 밀어. 큰 관심 없다는 거죠. 일단 이게 되게 굉장히 바른 객체지향 코드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언제만 일이 일어난다? 아이템을 카테고리별로 가져야 돼. 아이템을 종류별로 가져야 돼. 아이템을 소팅해야 돼. 뭐 이런 아이템 관련된 일은 내 일이 맞아. 하지만 나머지는 내 일이 아니야. 따라서 밀어. 그냥 아이템들을 알아서 샌다라고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우밖에 없으니까 나우 주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밉니다. 만약에 아이템이 유저의 네임을 알아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디스도 같이 줘야겠죠. 네, 근데 아이템에다가 유저 정보를 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아이템한테 나우만 중개해서 밀어준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기법을 함수형에서는 혹은 메소드 하나 단위에서는 디스패치라고 불러요. 받아서 다시 또 누구한테 주는 걸 디스패치라고 부르는데 디스패치 원래 그런 뜻이죠. 근데 객체지향 관점에서는 떠민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 아이템하고 유저 사이에 또 계약이 샌드로 맺어진 거죠. 너 샌드만 난 이 아이템이 이 시스템에서 유저가 바라보는 시스템에서 아이템의 실체는 샌드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야. 아이템이 뭔지 관심도 없어 사실. 아이템형은 샌드만 나한테 제공해주면 돼.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인 요 주요 핵심 일을 빼놓고는 다 밀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객체지향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심 일이 얼마큼 조금이냐, 이 맞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단 하나의 변화율을 갖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변화율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쪼개는 거야. 그거 다 밀어. 내 일이 아니까 다 밀어. 미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아이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내 일이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일이죠. 서치로 타이틀이나 컨텐츠를 보내가지고 아이템을 컬렉션을 해서 타이틀이 널이 아니라면 필터를 걸어가지고 야, 네 타이틀 중에 이 타이틀 키워드 갖고 있는 애들만 필터해봐. 너 컨텐츠도 널이 아니라면 이 기본값 널려주고 있죠. 널이 아니라면 또 컨텐츠도 필터해봐. 걔를 보내줘. 이렇게. 이거는 순수하게 아이템에 대한 업무죠. 이거 얘 일인 거야. 이건 지가 해야 돼. 이건 남한테 미룰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나만이 프라이빗 아이템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만이. 내가 할 일인 거죠. 네. 메소드가 하나다 두 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만 집중한다는 거죠. 아이템 구조가 바뀌면 나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 이거 암묵적으로 뭘 알고 있는 거죠? 아이템의 타이틀이 있어. 아이템의 컨텐츠가 있어. 아이템에 대한 지식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아이템하고 한 몸이야. 그래 나와 있잖아. 유저가 아이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템이 변화하면 얘도 따라 변해야 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이게 얘의 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싫으면 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템.서치로 다 아이템한테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개별 아이템한테 응답을 얻어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필터를 돌 때 아이템의 속성을 까지 않고 다 아이템한테 물어보겠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2.서치 가로 열고 타이틀 컴마 컨텐츠로 보내서 필터를 걸어도 상관없어요. 트루퍼스를 받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다. 되도록이면 민다. 객체지향의 핵심은 변화율에 맞는 일만 수행하고 그게 하나가 될 때까지 나머지는 협력 객체한테 다 밀어버린다. 밀면 객체지향이에요. 갖고 있으면 객체지향이 아니야.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의 샌드는 루퍼가 유저의 샌드를 호출했고 유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템한테 샌드를 밀어버렸죠. 유저가 알고 있는 아이템 여기 있죠. 아이템은 자, 아이템은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갖는 간단한 녀석으로 만들면 되고요. 저 표에서 본 것처럼 스케줄러를 알고 있으면 끝이죠.
주요 업무는 스케줄러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스케줄러는 나중에 샌더한테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얘한테는 아이템을 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죠? 안 그러면 얘가 샌딩할 때 뭘 보낼지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흐름인데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샌드를 받을 때 이 아이템을 같이 받아오고 나우를 받아오면 된다. 아이템도 하는 일이라고는 스케줄러 관리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기 속성을 갖는 거랑 그 다음에 스케줄러한테 샌딩을 중개하는 거, 나머지는 스케줄러 관리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기능이 소홀할지 몰라도 스케줄러를 어떤 식으로 갖게 되는지, 스케줄러의 타입별로 갖게 되는지 뭐 이런 변화들이 얘한테만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템은 자기 속성이 변하거나 스케줄러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 이제 자기 일로 바라보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돼서 코드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없고.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아까 변화율에 따른 역할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템은 역할이 아니라 구상 클래스잖아요. 이러한 판단들은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템이 구상 클래스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추상 클래스로 보일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아이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 어떤 경우에 이미지 첨부, 어떤 경우는 아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형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된다? 마치 널 테이블처럼 널 값이 많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쓰는 기법과 절차 지향에서 쓰는 기법이 틀린데요. 여러분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오역이에요. 영어 원문대로라면 프로시저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고 이때 프로시저는 절차적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프로시저 설명해 드렸죠. 리턴 값이 있는 건 함수고 리턴 값이 없는 건 프로시저라고. 프로시저는 무언가를 걔한테 싸그리 맡기고 리턴 받지 않을 때 쓰는 함수 비슷한 녀석이죠. 프로시저 지향이라는 건 바로 이 프로시저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뜻인 거지 절차 지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어문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고. 프로시저 지향에서는 프로시저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하죠. 따라서 프로시저 안에 뭐가 있겠어요? if와 스위치가 있겠죠. 걔가 다 알아서 해야 되죠. 걔한테 통제권을 다 넘겼잖아요. 네가 알아서 프린팅해, 네가 알아서 샌딩해, 뭐 이렇게 넘겼을 거 아니야. 걔가 다 넘겼으니까 그 안에 다 if문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프로시저 안이 점점 북적북적거리고 복잡해지고 케이스가 많아져. 그에 비해서 객체 지향은 케이스가 나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형을 더 많이 만드는 걸로 해결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이때마다 형을 더 늘려. 근데 형을 더 늘린데도 불구하고 얘가 같은 형으로 바라봐야 되면 대체 가능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나 업셋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을 늘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요. 머릿속에 객체 지향이 어려우면 if문 만나면 무조건 형을 더 늘릴 방법이 없나? if 하나당 형 하나 늘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if 하나당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if 하나당 형을 하나씩 더 만들 생각을 하라는 거지. 우린 무조건 타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객체 지향에서는 무조건 타입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바로 전략 패턴인 거죠. 원래는 스위치로 분기해야 되는 많은 코드도 있었는데 전략 객체를 받아서 전략 객체한테 위임할 거잖아. 그럼 케이스만큼 뭘 만들었다는 얘기다? 구상 전략 객체의 타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타입을 만드는 걸로 객체 지향화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아이템 저기 끝이야. 할 일이 없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이템의 타이틀이나 컨텐츠 또는 스케줄러의 관리에 대한 코드가 번잡해지거나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면 아이템도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구상 클래스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경우의 수가 분기되면 필드가 널 가는 필드를 늘리거나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필드를 만들고 그 필드가 널일 땐 이렇게 하고 아닐 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코드 분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절차 지향적이라는 거지. 얘한테 맡기면 그 함수 하나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게 바로 절차 지향적, 프로시저 지향적이라는, 여러분들 앞으로 절차 지향적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오역이 오역을 불러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차 지향이라는 말이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게 무슨 if 포로 짜면 라는 뜻이 아니라고.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 나쁘다는 뜻인 거야. 왜? 프로시저 안에 다 쓰레기통처럼 때려박으니까. 여러분들의 메소드가 절차 지향청, 아니, 프로시저 지향으로 돼 있다면 그 메소드가 프로시저처럼 생겨 있다면, 즉, 이 메소드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면 다 잘못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객체 지향은 어떻게 한다? 나는 조금만 하고 떠밀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가 분기할 때마다 자식형을 만들든 새로운 전략 객체를 가져오든지 할 거야. 그게 바로 객체 지향의 문제 해결법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미룬다.
나는 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딴 놈한테 밀어. 지금 제가 아이템까지 전진해봐서 코드를 보시면 지금 메소드가 7줄이 안 되죠. 7줄이 뭐야? 3줄, 4줄밖에 안 되죠. 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하면 메소드 서너 개의 메소드 한 7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다 밀어버렸으니까 내가 할 일이 그밖에 없는 거야. 단일 책임 원칙에 의해서 다 밀어버렸으니까 내가 할 일은 되게 조금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정상이란 말이지. 라고 하기에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코드에 메소드가 100줄, 200줄씩 들어가 있어. 어찌된 일이냐고. 다 프로시저 지향으로 짰단 말이지. 그 안을. 이 프로시저 지향을 바꾸는 방법은 함수형에서도 가능해요.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역할별로 계속 쪼개는 방법들이 가능해. 리팩토링의 마틴 파울러의 리팩토링이라는 책을 보면 그러한 기법들을 중심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자, 스케줄러 볼까요? 스케줄러 할 일이 뭐가 있어? 똑같지, 코드가. 샌더만 알면 끝이야. 샌더만 알면 끝이야. 근데 스케줄러는 다양한 스케줄러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의 다양성을 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보면 이 send를 빼놨죠. send를 빼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책임을 지고 있는 아이템과 계약한 send는 자기가 구현했어요. send는 자기가 구현했는데 이 중에 템플릿 메소드에 해당되는 건 이거죠. 야, 이거 진짜 보내야 되냐? 이 now 값에 대해서? 스케줄러의 본질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떤 now 값이 왔을 때 이거 보내야 돼 말아야 돼를 판별한 다음에 보내면 그만이죠. 보내는 건 내가 보내나? 아니야. sender가 보낼 거야. sender가 보낼 거라고. sender가 정확하게는 이 아이템을 보내겠지. 이럴 건데 따라서 sender는 언제 보낼지도 몰라. 보내라고 하면 보내면 끝인 거죠. 그렇죠? 보내라고 하면 보내면 끝이야. 근데 언제 보낼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스케줄러라는 거야. 스케줄러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코드를 짜다 보면 이름에 현혹되지 않고 이 객체가 뭐 하는 객체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객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now 값을 평가해서 now 값에 따라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역할을 여러 군데로 역할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로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쉽지. 말로는 쉬운데 객체 지향에서 역할을 인식하거나 추상층을 분리하거나 혹은 추상층에 있는 모자란 부분들을 구상 클래스에서 끌어오거나 이런 디자인을 능숙하게 하는 데까지 빠르면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빠르면 3년 해도 되던데? 3년. 능숙하게 하는 데까지 빠르면 3년. 뭐 안 되면 계속 안 되는데 3년에서 5년 사이로 보고서 계속 훈련을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요. 이게 얘가 하는 일이죠. 그럼 얘가 업스트랙트 클래스니까 이제 once라는 거 만들어 볼 거야. 딱 한 번만 전송해 주네. 그럼 얘는 언제 전송할지를 생성자로 받으면 되겠죠. 언제 전송할 거야 라고. 그래서 send now가 들어오면 일단 보낸 적이 있으면 더 이상 보내면 안 되잖아. 보내면 안 되잖아. 보냈으니까. 근데 이 send가 호출됐을 때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설정한 시간보다 지금 들어온 시간이 앱보다 작아. 그럼 일단 보내야겠죠. 시간이 딱 맞춰 들어오진 않잖아. 1초마다 도는 거니까. 근데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이미 내가 3시 5분에 보내기로 했는데 3시 6분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보내는데 send를 갖다가 true로 하고 이제 보냈어라고 신호를 해주고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펄스로 true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 send는 보냈다는 뜻이니까 안 보냈을 때 펄스로 보냈을 때만 보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true로 갈 테니까 이게 일단 한번 true가 되면 계속 일로 갈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내겠죠. 안 보낸 경우에는 보내는 거죠. 근데 안 보낸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내가 설정한 시간보다 지나야지 보내주는 거죠. 이게 원스의 개념이죠. 내가 시작 설정을 3시 5분에 했는데 3시 6분이 되면 보내는 거죠. 보낸 적이 없다라면. 그 다음부터 안 보내겠죠.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거니까. 이게 원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추상층과 구상층이 잘 분리되면, 이렇게 잘 분리되면 여러분은 정답지를 미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is send만 얘한테 줘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분리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답지를 보고 하니까 쉬운 거고 이 send를 도출하는 데까지가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서로 네고시에이션에서 누구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몇 개 보여줬을까? 여기 그냥 제가 정답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이 send만 구현하면 돼가 바로 이제 핵심적인 분리인 거예요. 그럼 이제 is send가 바로 스케줄러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리피트 데이트를 보면 몇 시 몇 분에 보낼 건데 무슨 요일에 보낼 거야
근데 여러 요일에 보낼 수 있으니까 요일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리피트 데이라는 조그만 또 다른 스케줄러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얘는 생성자에서 시간하고 분을 받았고 요 요일에 해당되는 애들마다 다 보낼 거야. 요일 될 때마다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요일수만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요일수만큼 여러 개를 보낼 수 있는 맵으로 잡아줘야 될 거고, 그럼 이제 now 인스턴스가 오면 인스턴스는 인스턴스인데 now의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가지고요. 이거 다 데이트 타임에 대한 API니까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고 day of week하고 hour하고 minut을 받았죠. 그래서 키는 요걸로 잡았고요. 키는 요걸로 잡았고, 키는 보면 now day하고 now hour하고 now minut을 잡아서 요거에 대한 키를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키별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체크하려고 이 센트를 잡아놓은 거죠. 센트 키가 이미 true야. 보냈어. 그러면 이미 false인 거죠. 보냈고 true인 거죠. 제가 이 코드를 요거는 개편해서 드릴게요. 이게 이 스탠드를 제가 false true를 바꿔놨을 때 이걸 짠 코드라서 여기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now day가 요일인데 내가 미리 설정한 이 데이스 안에 있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hour가 hour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minut이 minute보다 작은지 뭐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true 넣어주고 true를 보내면 이거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 true false는 다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짜볼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패턴으로 이 스탠트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주는 애들을 만들어가면 수많은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스케줄러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식 부모 사이에서 네고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로 정의되지 않으면 SRP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보통 SRP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핵심적인 역할은 이거인 거죠. 이 시간에 내가 보내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하는 애가 바로 스케줄러라는 거예요. 강의 시에 마이크가 꺼져서 뒷부분에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샌더를 할 차례인데, 샌더는 아까 보았던 모든 그래프에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녀석이잖아요. 이 보내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일단 샌더니까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되게 간단하게 send라는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아이템 받아가지고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 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우리 의존성 그래프를 보면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단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방향으로 가지 않고 샌더가 다시 아이템을 참조하게 됐죠. 그럼 아이템하고 샌더는 양방향 참조 관계는 아니지만 순환 참조 관계가 생겨요. 샌더가 아이템을 알므로써 아이템하고 직접적으로 몰라도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아이템하고 샌더가 양쪽으로 알게 되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순환 참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샌더가 아이템을 모르게 하고 아이템이 샌더를 모르게 할까? 요거가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건 과제로 냈으니까 샌더가 아이템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해보죠. 그럼 일단 샌더는 이미 스케줄러가 다 판정해가지고 보낼지 말지는 다 결정이 끝났으니까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죠. 이거 구현해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구현해야 될 거는 프린트 샌더. 왼쪽에 있는 프린트 샌더를 보면은 프린트 샌더는 그냥 아이템 받아가지고 프린트만 찍어주는 거죠. 리마인더가 보냈다 하고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이템을 직접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도 아이템을 다 알고 아이템의 수소까지 다 아는 거랑 아이템의 메소드한테 프린트를 맡기는 거랑 또 틀리죠. 그래서 아이템의 의존성이 있어도 의존성을 줄이려면 아이템의 내부를 다 알지 않게끔 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아이템에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본문을 채우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샌더가 아이템을 모르게 하는 게 최고예요. 힌트를 주자면 샌더가 아이템을 모르려면 아이템이 아닌 샌더가 받고 싶은 포맷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게끔 해야 되겠죠. 뭐 나머지들은 이제 생각해보고 푸는 걸로 하고, 지메일 샌더를 보면 자바 메일 X로 보내는 거죠. 자바 메일 X로 보내는데, 자바 메일 X 쓰실 때 유의점 아시죠? 원래 자바 메일 X 패키지 쓰면 안 되고 컴선 선점에 있는 그 컴선 메일 X 써야 되잖아요.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면은 메시지는 마인 메시지 만들면서 세션
넣어서 만들고 있고, 세션에다가 프로퍼티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정보 집어넣고, 그 세션 만들 때 보시면 두 번째 인자로 인증 객체 집어넣죠. 코틀린에서는 익명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오브젝트 콜론 추상 클래스 중괄호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객체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객체식을 이용해서 기존 자바의 new 클래스 괄호 중괄호 쓰는 거 대신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 집어넣어줘서 만드는 요 메시지만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send 메소드에서는 메시지의 제목하고 본문만 바꿔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Gmail 샌더의 인자를 받을 때 유저, 패스워드, 샌더, 리시버 이거 전부 다 최초에 프라이빗 잡혀있는 메시지 만들 때만 쓰고 끝나니까 얘는 속성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참고할 때만 참고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다 속성으로 받지 않고 다 인자로 받았다. 마지막으로 send 메소드를 보면 아이템 받았을 때 아이템 타이틀하고 아이템 컨텐츠를 텍스트로 세팅하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Gmail 쓰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Gmail이 옛날에는 열려 있어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출처가 불안정한 그거 보내면 되는데 이제는 안 해주거든요. 원래는 요거 하려면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를 이렇게 풀어주면 됐어요. 구글 계정 설정에 가가지고.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구글에서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용 계정만 돼요. 일반 계정은 아예 저 옵션이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응용해가지고 네이버 메일 샌더나 뭐 다른 메일 샌더를 만드시면 될 거예요. 저처럼 기업용 계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 보안 수준이 낮은 앱 액세스를 사용 안 하면 저걸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더 두 가지 구현 보면 되게 간단하죠. 별거 아닙니다. 특히 샌더가 하는 일은 그냥 아이템 받아서 출력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구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구조체들이 다 있어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려면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 구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해 볼 건데, 우리는 콘솔 UI니까 콘솔 UI용으로 유틸리티 두 개를 먼저 만들 거예요. 하나는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 리드 함수라고 해보죠. 리드 함수는 이게 어떠한 입력값을 받는 거야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메시지라는 첫 번째 인자가 있고, 두 번째 인자인 answer는 정답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를 확정짓는 거죠. 예를 들면 입력을 1, 2, 3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by ALG로 정해져 있는 answer에다가 1, 2, 3이라는 걸 넣어놓고 내가 입력받는 게 1, 2, 3이 1, 2, 3 중에 하나가 아니면 계속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있는 밸리데이터는 밸리데이터에 입력받은 값이 나와서 true, false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서 실패하면은 false이면 계속 입력을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적인 람다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값으로 되어 있는 answer에다 미리 지정할 수도 있고 이 두 개 다 지정 가능하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서 입력을 계속 받나 안에를 보면 크게 보면 두 화일로 무한 루프를 돌고 있죠. 그리고 무한 루프 돌 때마다 메시지 보여주면서 야 이거에 해당되는 걸 리드 라인으로 보내 이렇게 계속 돌면서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따라서 우리는 리드 함수의 결과로 받는 스트링 값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밸리데이션을 출력시킨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안 보내줘. 그래서 첫 번째 뭘 검사하느냐? 라인이 널이 아니어야 되고 리드 라인은 원래 스트링 물음표를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드 라인 한 개 빈 값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니면서 동시에 is not blank 스페이스바만 잔뜩 입력한 값이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런 거고요. 이건 당연한 기본 조건이고 만약 그렇게 입력하면 다시 루프를 두 화일을 돌아가지고 야 다시 입력해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요거 answer가 만약에 empty야. 즉 바 ARG에 아무것도 안 넘겼어. 그럼 괜찮아. 밸리데이션이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있으면 answer 전체가 돌면서 하나라도 라인 값이 answer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일치를 해야 돼. 라는 거죠. 예. 아예 answer에 아무것도 안 넣거나 있으면 answer 중에 하나랑 일치를 해야 돼. 이 조건을 통과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 조건을 통과해도 여전히 밸리데이터가 없으면 괜찮지만 밸리데이터가 있으면 밸리데이터의 라인 값이 true여야 돼.
그러면 드디어 리턴 라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 경우가 아니면 계속 do while을 도는 한 거죠. 그래서 리드 라인을 보다 추상화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받는 걸 확정시킬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개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을 주지 않으면 밸리데이터에 걸리거나 앤서에 걸리거나 뭐 어디에라도 걸리면 계속 무한 루프로 내가 원하는 값 줄 때까지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리드 함수고요. 우리 아이템이 스케줄러를 소유하거나 스케줄러가 샌더 소유한 거 보면 1대 n 관계잖아요. 여러 개 소유할 수 있게끔 다 셋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리드 n은 같은 항목을 여러 개 받을 때 쓰는 함수예요. 리드 n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건지를 타이틀로 받고 그 개별 요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MSG로 받고 마찬가지 밸리데이터들이 다 연결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아이템 메시지에다 메시지를 그리고 아이템 밸리에다가 밸리 값을 넣었어. 저 밸리 값이 뭐냐면 바 ARG로 들어오는 리드 쪽에 있는 앤서하고 똑같은 녀석이죠. 앤서하고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넣었으니까 처음에 프린트 타이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자로 받았던 예를 들면 이거는 샌더를 받는 곳이야. 샌더 값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번에 보면 리드라인을 할 때 리드라인에 보낼 메시지를 담게 되죠. 그럼 리드라인에 보낼 메시지에 보통은 예제가 들어가요. 0, 1, 2, 3 중에 골라라. 1, 2, 3 중에 골라라. 뭐 이런 예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자로 받았던 밸리를 아이템 밸리에 넣은 거를 갖다가 곱하기를 붙이면 배열을 곱하기를 붙이면 바 ARG의 원소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1번은 예를 들면 샌더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샌더하고 gmail 샌더가 있었잖아요. 그럼 1은 프린트 샌더고 2는 gmail 샌더에 이렇게 보낼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되죠. 그렇게 보낼 건데 n개를 받는다는 뜻은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하고 나면 아이템 메시지에다가 앞에다가 0, no more를 붙여주는 거야. no more를 붙여서 처음에는 1번, 2번 즉 1번에 프린트 샌더, 2번에 gmail 샌더만 있었는데 한 번 입력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0번에 no more 샌더가 앞에 no more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밸리데이션에도 원래 1하고 2밖에 없었겠죠. 내가 프린트 샌더 아니면 gmail 샌더를 반드시 정하게 했으면 밸리에 1, 2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0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아이템 밸리가 배열이니까 뮤터블 리스트로 바꿔서 0을 추가해주고 다시 배열을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한 번 입력한 다음에 이 두 개가 추가가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0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0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0을 입력 못하다가 0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뭘 할 건데 입력받은 걸로 그거 우리 신경 안 써. 그냥 블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우리는 블럭에다 그냥 라인에서 입력받은 값을 주는 것 뿐이지 그 내부는 알아서 하라는 거죠.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콘솔용 UI를 짜보자 이거야. 그럼 전체 흐름을 보면 스레드 루퍼가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스케줄러를 체크하는 루퍼가 동작을 할 테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스레드 루퍼의 isRunning을 계속 대기하면서 메인이 종료되지 않게끔 블로킹으로 막아놓고 있죠. 다음. 유저가 일단 만들어줘야지 유저에다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저를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크게 보면 두 화일로 돌면서 끝없이 아이템을 애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애드 아이템이라는 프린트가 나온 다음에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제일 밑에 보면 유저에다가 애드 아이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짠 요 어플리케이션은 끝없이 애드 아이템만 하게 되고 스레드 루퍼는 동작 중이니까 리마인더는 작동하긴 하죠. 근데 이 UI 메뉴 자체는 애드 아이템만 끝없이 반복시키는 녀석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함수를 추상화했기 때문에 입력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이템은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받는데 그냥 리드 함수 쓰면 되죠. 그리고 아이템에 들어가는 타이틀하고 컨텐츠는 특별한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앤서에도 넣을 게 아무것도 없고 밸리에도 넣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수는 혹은 생성자는 인자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호출되는 거니까 리드 타이틀이 왼쪽부터 해석돼서 리드 타이틀 받고 리드 컨텐츠 받은 이후에는 아이템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용자 값을 입력받아서 아이템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
그 다음에 이제 read n 함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엔 스케줄러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read n 함수의 실제 사용을 보면 지금 우리는 add 스케줄러를 할 건데 메시지에는 1번에 once가 있고 2번에 repeat date가 있다. 그럼 bar arg에 들어가야 될 밸리 값도 1 아니면 2가 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블럭을 지금 블럭으로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1, 2 중에 무조건 값이 들어오도록 add 스케줄러가 여러 개 받을 수 있게 read n이 동작하고 한 번 입력 받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은 지금 저 블럭에서 처리를 하겠죠. 이 블럭을 보면 입력받은 값이 1 아니면 2일 거잖아요. 1일 때는 once를 만들 거고 2일 때는 repeat date를 만들 거잖아요. 만들어서 스케줄러에다 할당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러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1, 2 값을 이용해서. once하고 repeat date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스케줄러를 만들었어. 그러면 스케줄러당 또 read n을 봐서 샌더를 여러 개 붙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함수 추상화의 힘이야.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추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는 알겠고 스케줄러에다 샌더를 붙여야 되니까 add 샌더고 1번은 print 샌더, 2번은 gmail 샌더고 얘도 밸리데이션 똑같이 1, 2를 받겠죠. 그때마다 블럭에서 해야 될 일은 위에서 만들었던 스케줄러에게 add 샌더를 해주는 거죠. 1일 때는 print 샌더 넣어주면 되고 2일 때는 gmail 샌더 넣어주면 되고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해서 스케줄러에 샌더 다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템에다가 스케줄러를 붙여주는 걸 read n으로 반복하면 돼.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콘솔용 UI는 이러한 콘솔용 UI 도움이 없이 콘솔용 UI 짜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일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나마 콘솔용 UI를 짤만해. 이거 되게 복잡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었죠. 다음. 방금 once를 직접 만들거나 repeat date를 직접 만드는 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살 필요가 없이 함수로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get once하고 get repeat date라는 함수를 바깥으로 뺍니다. 어쨌든 얘가 리턴할 때 스케줄러만 리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get once라는 함수부터 생각해보면 일단 once를 만들 거니까 once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once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인스턴트, 즉 현재 시간을 언제 이게 발동할지에 대한 발동 시간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발동 시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생성자를 기억한다면 getOnce 함수는 once가 호출되면 스케줄러에게 스케줄러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once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러를 리턴하면 된다. 그러면 once라는 클래스의 생성자 자체는 언제 발동할지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UI를 만들 때 그 언제를 어떻게 정하냐는 UI를 만드는 건 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UI를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from now야. 지금으로부터 얼마 있다가 발동해라 라는 UI를 구성한 거죠. 클래스 본체는 그냥 n만 관심이 있는데 at을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제 입장에서는 from now로 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가 해라 라고. UI 층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짤 때 클래스가 사용자 시나리오를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근본적인 구조만 갖고 있으면 되고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얘를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지. 레이어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UI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를. 그래서 실제로는 유닛을 먼저 고르게 시키고 있어요. 이 유닛을 고르는 걸 보면 리드로 받는데 리드로 받는 유닛이 1번이 hour고 2번이 minut이고 3번이 second이죠. 즉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있다가 몇 분 있다가 혹은 몇 초 있다가 해라. 밸리데이션도 1, 2, 3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1일 때는 데이터의 유닛의 hour를 2일 때는 minut을 3일 때는 second으로 바꿔서 우리가 유닛이라는 값을 얻었죠. 일단 유닛이라는 값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는 이 유닛에서 몇 시간 있다가 혹은 몇 분 있다가 몇 초 있다가 그 몇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카운트로 받읍시다. 이렇게. 그럼 카운트 값은 리드로 받으면 되는데 인티저 값을 넣어다오. 그럼 인티저 값은 저렇게 1, 2, 3처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언어로 짤 때는 내가 입력받은 텍스트 값이 숫자야? 뭐 이런 것도 검사하는 게 되게 귀찮고 정규식 쓰고 이래야 되는데 코틀린 여러 번 얘기했죠. 2강 때도 얘기하고 코틀린 거의 다 있습니다. 일단 찾아봐. 그러면 이 문자열을 to integer로 바꿔주는 toint라는 함수가 있고요.
toInt에 실패했어. 예를 들면 ABC라는 문자는 원래 숫자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와 널이라는 아예 함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널이 아니라는 얘기는 it이 제대로 스트링에서 인티저로 변환이 된다는 뜻이야. 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정규식 같은 거 안 짜도 돼. 이게 더 빠르고 더 좋아. 코틀린에서는 언제나 내장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뒤지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밸리데이터를 이용하면 입력받은 문자열이 인티저로 환원이 되냐 안 되냐, 즉 된다라면 널이 아닐 것이다 로 밸리데이션을 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인티저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받아온 거 문자열이니까 마지막에 to 인티저 때리면 카운트는 숫자가 됐고, 우리가 원스를 생성할 때 아까 봤던 클락 시스템 now가 인스턴트라고 그랬죠. 클락 시스템 now에다가 플러스로 카운트만큼의 유닛만큼의 카운트를 더해준 거를 원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얘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이 리드하고 리드엔이 막강하죠. 마치 복잡한 콘솔의 입력을 이 순차적인 함수로 호출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 리피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령이 생겼으니까 리피데이트의 본체는 볼 필요 없고 생성자에서 요일별 몇 시 몇 분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요일, 수요일 3시 10분에 매번 나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 스케줄러는. 그럼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get repeat date는 먼저 시간부터 받자 이거야. 근데 제가 시간 받는 포맷을 HH:mm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안타깝게도 정규식 쓰는 거죠. 정규식을 시작부터 끝까지 꺽쇠에서 달러까지 앞뒤로 감쌌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D가 숫자를 의미거든요. 숫자 2개, 콜론 숫자 2개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매치 it 해가지고 요 정규식대로 들어와야지만 난 밸리데이션을 통과시킬 거야. 보죠. 그럼 이렇게 들어온 문자는 제가 스플릿 콜론 때리면 2개로 나눠질 테고, 각각을 인티저 때리면 제가 타임은 인티저의 리스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피트 데이트의 인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결을 봤어. 타임에 0, 1이겠지. 이렇게. 그 리피트 데이트에 타임 0, 1을 주면 끝나죠. 그럼 원하는 hour와 minutes는 해결이 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day of week의 배열을 받는 거죠. 여러 개를 받는 거야. 이미 머릿속에 여러 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받을 거야. 그럼 read n을 쓸 거냐? 귀찮아. 그냥 read를 쓰자는 거야. 그럼 read에서는 메시지를 보시면 days를 받는데 mon, fun, when's 이렇게 세 글자짜리 요일을 컴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입력해라. 원하는 만큼으로 돼 있고, 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밸리데이션을 보면은 받아온 값을 컴마로 스플릿하고 얘네들 모두가 요 문자열의 인덱스 오브로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 요 안에 속해야 돼. 요 안에 속해야 돼.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걸면 되겠죠. 컴마로 스플릿 했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컴마를 포함할 가능성은 없어서 딱 조기에 떨어져게 들어와야지만 이게 인덱스 오브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니까 필터는 충분하죠. 이렇게 필터를 걸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왔으니까 그걸 다시 스플릿 컴마 때려서 스플릿하고 맵 때렸는데, 맵 때릴 때 우리는 day of week로 바꿔야 되니까 그 문자열 값을 day of week 값으로, 매칭되는 day of week의 n1 값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크게 보면 전체적인 리스트가 될 테고, 요 리스트를 타입도 어뢰로 바꾸고 앞에 곱하기 붙여주면 바 arg에 넣을 수 있는 배열이 될 거다. 요게 리피트 데이트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손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느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코드를 짤 때 이 코드의 핵심적인 역할 외에는 전부 다 바깥으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리드엔 안에 있는 스케줄러를 만드는 로직만 보면요, 이 스케줄러는 1일 때 원스를 얻어서 2일 때는 리피트 데이트를 얻어 스케줄러를 만들면 그만인 거지, 어떻게 원스를 만들지 어떻게 리피트 데이트를 만들지는 사실 얘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밖에 수행할 수 없는 거는 뭐다? 1, 2를 받은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얘밖에 수행을 못하죠. 이 코드밖에 수행을 못하는 거야. 이 코드가 수행해야 될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떠밀어 버리는 거죠. 야,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떠미는 게 최고예요. 네, 떠미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떠밀 수가 있죠. 1일 때는 뭐고 2일 때는 뭐다 조차도 내가 맡을 책임이 아니야. 내가 아는 건 뭐냐면 리드 n으로 1 또는 2가 들어온다는 사실만 알아.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get 스케줄러가 1 또는 2를 주면 나한테 스케줄러 진짜 객체를 주겠지? 여기까지 더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1일 때 2일 때를 가져가는 이 부분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코드의 가독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걸까요? 어떤 코드가 가독성이 좋은 거지? 얘가 코드 컨벤션을 시키면 좋은 건가? 혹은 사수가 원하는 변수 이름을 써주면 좋은 건가? 아니야. 코드가 리더블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코드가 해야 될 일 외에는 나만 떠밀었을 때만 좋아져. 지금처럼.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됐죠. 어떻게 읽을 수 있다? 스케줄러는 get 스케줄러한테 입력으로 받은 111을 주면 알아서 줄 거야. 이거보다 더 좋아질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리더블해지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내가 수행해야 될 책임 외에는 다 떠밀었느냐? 이번 강의 주제가 떠밀기죠. 떠밀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샌더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죠. 샌더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 샌더는 원래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Gmail 샌더 부분인데 이것도 다 떠밀면 되죠. 근데 이때는 왜 set 샌더로 바꿨을까요? get 샌더는 스케줄러부터 값을 얻어서 샌더를 얻었죠. 왜냐하면 샌더를 만들 때도 스케줄러를 줘야 되고 아이템 add 스케줄러를 할 때 스케줄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수 잡은 거예요. 두 개 다 수행을 하려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스케줄러 딱히 얻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저 샌더에게 스케줄러를 주는 행위는 그냥 스케줄러한테 샌더를 그냥 add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개별 샌더 객체를 얻어야 될 이유가 없죠. 셋 샌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셋 샌더의 내용을 보면 read n으로 마찬가지로 샌더를 얻어내서 1일 때는 프린트 샌더고 2일 때는 Gmail 샌더를 얻어야 되는데 Gmail 샌더는 인자로 4개를 받아야니까 각각 리드로 얻으면 그만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Gmail 샌더를 어디에다가 인자로 받아온 스케줄러에다가 add 샌더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스케줄러한테 샌더를 해주면 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확장함수 써도 되긴 하죠. scheduler.setSender라는 메소드가 있어도 되죠. 그리고 확장함수가 아니더라도 아예 스케줄러 안에다가 해도 되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dd 스케줄러한테 get 스케줄러를 통해서 얻은 스케줄러를 넣어주면 되는데 걔한테 also로 저번 시간 also 배운 거 스케줄러에게 setSender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죠. 이러한 축약이나 어떠한 게 더 역할 분배가 잘 되고 미루는 게 더 나은가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타일만 강조하면 되지는 않고 팀하고 협의도 하고 팀끼리 어떤 식으로 코드를 정리해 갈 건지도 좀 같이 많이 얘기를 해보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코드를 다 정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리마인더 함수를 정리할 수 있죠. 유저네임을 받아들이고 유저를 만들어서 유저에다가 쭉 add 아이템을 해주고 무한 루프를 돌고 있고 위아래로 스레드 루퍼를 스타트 혹은 대기를 해주는 건데 사실 스레드 루퍼는 리마인더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리마인더 호출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이 스레드 루퍼의 대기도 메인 함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나리오대로 먼저 add 아이템에서 타이틀 물어보고 컨텐츠 물어보죠. 그리고 나면 안에 있는 add 스케줄러가 동작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메시지에 보냈던 once하고 repeat date만 나오고 제가 once 골랐어요. 그럼 once 고르면 once의 인터페이스 나오죠. 그래서 from now로 unit부터 물어보고 hour, minute, second 나오면 제가 이제 second으로 해서 count 3초 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다음번에 또 샌더 추가할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의 스케줄로 추가하면 여러 개의 샌더를 추가하게 되니까 제가 프린트 샌더를 했으면 원래
add sender 할 때 1번 프린트, 2번 gmail만 있는데 한 번 입력했기 때문에 다시 add sender 할 때는 read any, no more를 붙여주고 영어를 넣으면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면 어디다? add scheduler가 다시 되는 거지. 근데 add scheduler도 아까는 1번 once, 2번 repeat date였는데 첫 번째 게 완성이 됐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no more가 붙어서 영어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고 나면 다시 어디로 빠져나왔다? 무한 루프니까 또 add 아이템 하라고 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것과 별도로 3초 후에 프린트 sender가 리마인더를 출력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잘 돼요. 네, 실행해 보시면.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빌드 그레이드를 잠깐 볼까요? 네. 뭐 별건 없고 임플리먼트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저 리플렉션은 없어도 그만이고 이번 프로젝트는 리플렉션 안 쓰니까 코틀린 X의 데이트 타임 쓴다고 그랬죠. 코틀린 X 데이트 타임은 JVM, 뭐 JS 여러 군데서 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시간 날짜를 다루게끔 도와주는 유틸리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컴선 메일에 있는 자바X 메일을 써야지 자바X 메일에 있는 자바X 메일을 쓰면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큰 거 없고요. 이번에 코틀린이 1.7.0으로 올라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컴파일 옵션에 Xuse K2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레거시 컴파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 세대에 쓰고 있는 IR이라는 컴파일러가 있는데 그 다음 버전 컴파일러인 K2를 발표를 했어요. 뭐 개뻥이지만 2배 정도 빨라졌다고 뻥치고 있는데 어쨌든 1.7 나온 겸에 K2 컴파일러 테스트 하려고 제가 저 K2 옵션을 넣었는데 불안정하신 분들은 조금 빼도 됩니다. 이제 과제 봐야죠. 리마인더 최종 마지막에 만들어준 리마인더는 함수잖아요. 그리고 리마인드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함수 호출을 하죠. get scheduler라든지 set sender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더 조그맣게는 get 뭐 많았잖아. once도 있고 get repeat date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함수라면 걔네들을 총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객체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걔네들이 어떤 객체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UI 쪽을 위한 객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객체로 정리해봐라. 이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지금 만들어낸 UI는 아까 본 것처럼 끝없이 add 아이템만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상위 UI를 만들어서 상위 UI에서는 검색, 우리 모처럼 아이템에다 검색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 검색도 가능하고 혹은 add도 가능한 더 상단의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add 아이템 할 때만 add 아이템 하고 나면 다시 상단 메뉴로 빠져나가고 상단 메뉴에서 검색 때리면 검색을 이용해서 추적도 해주고 내가 지금 어떤 리마인더를 걸어놨는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더 상위 메뉴를 추가하는 거 이것도 과제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샌더 할 때 얘기했죠. 아이템하고 샌더가 상호 참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단방향 참조를 할 거냐. 혹은 아이템하고 샌더가 어떻게 모르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유저가 아까 유저 보면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죠. 타이틀하고 컨텐츠. 이거를 어떻게 아이템을 아는 건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세한 내장 기관까지 내부까지 모르게 할 것이냐. 쉬운 문제죠. 과제 4번은. 이건 사실 아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제 포함해서 정리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마이크가 도중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것만 따로 편집했는데 저도 귀찮고 여러분들도 갑자기 생소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마이크 충전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